방금 소개받은 한미약품의 지금 최고의학 책임자 칩 메디컬 오피서로 근무하고 있는 백승재입니다. 화면이 안 나오는데 혹시 좀 잠깐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조금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특히나 이제 임상 설계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임상 신약 개발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갈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되게 전임상 동물이나 이제 그쪽 부분이고요. 이 뒤에 파란색 부분이 이제 임상 사람에서의 부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상, 2상, 3상 그래서 이제 인허가를 받게 되고요. 그 전에 이제 약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타겟을 개발해서 물질을 만들고 유효성을 확인을 해서 이제 동물에서 보는 부분까지가 전임상 이 부분까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 자료는 2010년도에 네이처라는 잡지에서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보시면 이제 저희가 타겟을 개발했을 때는 한 24개 물질이 결국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물질로 승인을 받고요. 약 10년 전이긴 하지만은 약 8억 불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되고 13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상 이후에 드는 비용이 전체의 약 53%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2상, 3상에서 드는 비용이 53% 그리고 1상까지 넣으면 전체 68%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즉 전임상에서는 약 한 30%, 그 다음에 그 이후에 70%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임상을 1상, 2상, 3상을 해가지고 인허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1950년 이후에 9년마다 약 1조의 돈을 투여를 했을 때 허가를 받는 약의 수는 9년마다 절반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보시면은 어느 시점부터 2000년대 들어와서는 1조를 투자를 해도 약 하나를 못 만드는 시대가 오게 됐거든요. 그 이후로는 이제 동물 모델이 적다든지 아니면 제네릭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커머셜한 컴피티션이 증가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약의 개발을 하는 비용이 점점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최근으로 당겨서 보면 최근 10년 동안 승인받은 약의 평균 개발 비용은 약 한 1조 5조 원에서 2.4조까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천문학적인 비용을 줄여보고자 전임상 쪽에서는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스루풋을 한다든지 AI를 최근 들어 많이 하고 있고요. 또는 새로운 모달리티인 진세라피나 siRNA, 3D 모델링 같은 것들을 전임상에서 많은 과학자분들, 많은 박사님들이 개발을 하고 노력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줄여보고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드는 비용은 전체 신약 개발 비용의 많아야 40%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60%를 차지하는 임상 개발에 대해서는 과연 어떠한 혁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어떠한 것들을 노력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생각한 임상 시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오게 되면 세 가지 예를 들어 치료법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난수를 만들어서 각각의 개별의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위약을 써야 되는 경우엔 환자들이 자기가 치료약을 받지 않고 위약을 받는다는 거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윤리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1대1로 이제 환자를 치료군과 위약군에 배정을 하기도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군의 환자를 더 많이 배정하는 2대1 또는 3대1에 배정을 해서 임상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또 저희가 만약 기존의 치료법과 새로운 치료법을 비교하는데 환자 수가 적다면은 이렇게 크로스오버 디자인을 하기도 합니다. 즉 처음에는 A, B 치료를 받다가 어느 시점에 워시아웃을 시키고 약을 크로스해 가지고 전후를 비교를 해서 약의 효과를 우리가 보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처음에는 치료약을 했다가 어느 시점에는 위약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위약을 주다가 치료약과 위약을 나누게 되면 위약을 계속 먹게 되는 환자가 생기면
그 또한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은 치료약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랜더미제이션을 해서 위약과 치료약군으로 다시 배정을 하게 됩니다. 또는 매치드 페어드 스터디처럼 어떠한 바이오마커나 에피 마커에 따라서 분류를 한 다음에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뭐 수술과 항암 또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팩토리얼 디자인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도 이제 누리호가 이따가 4시에 발사를 하려고 하지만 기존의 많은 스터디는 원 스터디 원 드럭이었습니다. 즉 마치 우주선을 쏘게 되면 한 번 우주선을 쏘게 되면 새로 그 다음 우주선은 새로 또 처음부터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많은 제약회사들이 코로나 치료제를 하고 있지만 5개 회사가 코로나 치료제를 하고 있으면 5개의 스터디를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마치 5개의 우주선을 하기 위해서 매번 만들어야 되는 건데 최근 들어 잘 아시는 것처럼 스페이스X에서 팔콘 9을 이용해서 리유저블 그러한 우주선이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스터디도 우리가 좀 리유저블한 그러한 스터디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념으로 들어온 것들이 이제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터 프로토콜이라는 것들이 개념이 점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FDA의 액팅 커미셔너인 우드칵 여사께서 2017년도에 NEJM에 이제 발표하신 내용인데 이러한 마스터 프로토콜에는 크게는 바스켓 트라이얼, 엄브렐라 트라이얼, 플랫텀 트라이얼 이렇게 크게 세 종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했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마스터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특정 뮤테이션이 있는 환자들을 오간의 장기에 상관없이 이러한 저희가 이제 바스켓에 잡는다 해가지고 바스켓 트라이얼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엄브렐라 트라이얼은 한 장기에 생긴 여러 종류의 암종을 그 장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뭐 폐암이면 폐암, 위암이면 위암, 간암이면 간암 이런 식으로 한 것을 엄브렐라 트라이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플랫텀 트라이얼이라는 것은 인테림 어널리시스 중간 분석을 한 다음에 저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스터디 디자인을 계속 변형을 하게 되는 것을 플랫텀 트라이얼이라고 하고요. 이때 이제 최근 들어 많이 들어오는 경우는 AI에서 사용하고 있는 베이시안 개념을 저희가 모델링을 사용을 해가지고 좀 더 다이나믹 랜더미제이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환자 수도 줄이고 임상 개발에 들어가는 시간도 줄이고 또한 물론 컴플렉시티는 증가를 하나 비용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저희가 만약 A라 B라는 치료법을 두 가지 방법을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선은 400명의 환자를 1대1로 랜더미제이션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0명을 인로를 하고 우리가 이제 성공의 확률을 봤을 때 A가 B보다 성공할 확률이 78%다라고 계산이 된다면 이때부터는 1대1로 환자를 이렇게 배분하는 게 아니라 성공의 확률이 높은 A군에다가 환자를 더 많이 다이나믹 랜더미제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를 더 많이 저희가 이제 배정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더 40명을 해서 80명을 저희가 인로를 했더니 이제 A가 B보다 성공할 확률이 99%다.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환자 여기서 스터디를 진행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A 치료법에 대해서 피보탈 트라이얼로 넘어가서 컨퍼마터리 스터디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400명의 환자가 200명, 200명이 다 배정이 되고 그 스터디가 끝날 때까지 이 스터디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비용과 시간이 들었는데 이러한 방법을 쓴다면은 80명을 가지고도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 있고 바로 짧은 시간 내에 넥스트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저희가 베이시안 방법으로 다이나믹 랜더미제이션으로 이제 임상을 하기도 하고요. 아까 40명에서 만약 80명에서 다시 뭐 이러한 결과가 안 나왔다면 다시 1대1 랜더미제이션을 해서 넥스트 40명, 그러니까 120명까지 환자를 더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온콜로지 트라이얼에서는 이러한 futility 테스트, 그러니까는 환자한테 do not harm이라는 기본적인 프린시플에 맞춰서 환자한테 해가 되지 않으면 또한 이득이 되지 않아도 futility 테스트에서는 탈락을 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잘 나와도 저희가 그레듀에이션 졸업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넥스트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되는 이러한 마스터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의 가장 흔한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데 유방암에서 하고 있는 아이스파이2라는 스터디입니다. 이거는 스탠포드대가 중심이 돼가지고 10년 넘게 마스터 프로토콜로 어댑티브 디자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유방암이고요. 어쨌든 조기 유방암에서 수술을 하기 전에 암 사이즈를 줄이고자 항암 치료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기존에 나와 있는 것은 파크리탁셀이랑 안스락셀이라는 항암제를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안스락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파크리탁셀을 계속 다른 약으로 바꿔가면서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진행을 10년 넘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2020년도까지 계속 진행을 하였고요. 그 사이에 수많은 새로 개발되는 약들을 중간에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표시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약이 이 마스터 프로토콜에 들어와서 성공을 해서 3상으로 넘어갔고 최종적으로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10년 동안 컨트롤암에는 환자군이 계속 쌓이게 되고요. 그래서 상당히 스트롱한 레퍼런스 컨트롤암의 데이터를 이 스터디를 통해서 모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제약회사들은 이 스터디에 참여를 하면서 자기네 약들을 짧은 기간 내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효과가 있다면 빨리 넥스트 스테이지로 가고 효과가 없다면 빨리 드롭을 할 수 있는 디시전을 이러한 마스터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플랫폼 스터디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다이나믹 랜더미제이션이라든지 이러한 플랫폼 스터디는 기존의 어떤 되게 딱딱하고 1대1의 플랫한 그런 스터디에서 점점 이볼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미약품에서도 저희 역시 똑같은 스터디를 비슷하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스켓 트라이얼로 진행을 해서 특정 뮤테이션이 있는 모든 캔서에서 임상을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거기서 의미가 있는 암을 뽑아가지고 싱글암으로 시그널 시킹을 한 다음에 현재는 로시와 같이 아까 튜머 다이그노스틱 아그노스틱 트라이얼을 각각의 뮤테이션이 있는 암종에서 모든 암종에서 저희가 이제 지금 각각의 치료제를 이용을 해서 임상을 진행하는 플랫폼 트라이얼에 한미약품의 약도 지금은 들어가서 글로벌 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 트라이얼 그리고 어댑티브 디자인은 이제 제약회사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문학적인 드는 비용이 드는 것을 끝까지 가야만 결과를 보지 않고 중간에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간 내에 고노고 디시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주게 되고요. 또한 환자에게는 자기가 플라시보나 위약을 받음으로써 치료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최대한 줄여서 좀 더 치료에 익스포저가 되고 좀 더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그러한 베너핏을 상호적으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점점 마스터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들은 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2019년도에서는 약 83개의 트라이얼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49개가 바스켓, 18개가 엄브렐라, 그리고 16개가 플랫폼 트라이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페이스 2가 대부분 이제 이상에서 이러한 플랫폼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온콜로지에서 많이 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 임상에서도 이러한 플랫폼 트라이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백신이 나오거나 치료제가 나오면서 환자를 모집하기 어렵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큰 숫자의 N수가 환자군이 필요한 부분이 비용도 많이 드는데 만약 이러한 플랫폼 트라이얼을 디자인을 하고 오퍼레이션을 할 수만 있다면은 저희가 그러한 허들들을 극복하면서 임상을 계속 개발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분에 대해서 많은 규제기관에서는 상당히 서포티브 하고 있고요. 그래서 FDA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이러한 트라이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였고, 유럽의 EMA 같은 경우도 2019년, 2020년에 걸쳐서 이러한 스터디 디자인 그리고 스터디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플랫폼 트라이얼이 도움이 되고 스폰서한테도 도움이 되고 환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는 하나 이것을 유지를 하려면은 좀 더 제3의 기관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유지를 해야 이 결과를 가지고 너무 한쪽으로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그러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아이스파이 같이 미국에서 진행하는 유방암 스터디 같은 경우도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어떤 대학의 커뮤니티나 아니면 제3의 아카데미아 또는 정부기관 또는 NGO 단체에서 스폰서를 해가지고 어떤 가버먼트나 퍼블릭 펀딩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국에서도 이러한 스터디를 진행을 한다면은 지금 KDDF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국책 과제나 펀딩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스터디를 크게 디자인을 하고 롱텀하게 고민을 해서 이러한 스터디를 가버먼트가 스티어링을 지고 각자의 제약회사가 참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이러한 10년의 스터디를 가버먼트가 하면서 각각의 제약회사들이 참여해서 자기들의 약을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가 있다면은 아마도 신약 개발에 드는 비용이나 아니면 시간을 좀 더 줄이고 좀 더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